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에 한 번 감염된 뒤 다시 감염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엔 7개월 이상이었지만 최근엔 5개월 정도로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인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 최초 감염자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고 당분간 재감염 사례가 계속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첫 코로나19 백신인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이 백신은 곧 국가 검증을 거쳐서 이르면 이달 안에 공급될 예정인데 현장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남부 지역 호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최대 담수량의 소양강댐이 1973년 준공 이후 16번째로 수문을 열었습니다. 홍수기 제한 수위에 육박해 취한 조치인데 지난 9일부터 수문 개방을 고려했지만 한강 수위의 연쇄 효과를 고려해 개방 시기를 늦춰왔습니다. 영국 런던의 여러 지역 하수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검출돼 보건당국이 긴급히 어린이 백신 접종을 결정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2003년 소아마비 퇴치를 선포했으며 런던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나온 것은 1984년 이후 처음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기포의 모양으로 가짜 양주를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액체에 다른 액체가 섞이면 기포의 모양과 움직임이 바뀐다는 점을 활용했는데 기름이나 꿀 등 다른 액체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퍼부은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고립되는 마을이 생겼습니다. 네, 비가 잦아들면서 다시 진입로는 뚫렸지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위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마을 곳곳을 덮쳤습니다. 도로 위에는 토사와 각종 잔해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고 주차된 차량은 진흙 범벅이 됐습니다. 산사태로 연결로가 끊기면서 마을 주민들이 고립된 건데 지자체와 마을 주민들이 온종일 복구 작업을 펼친 끝에 겨우 진입로를 확보했습니다. 범북리 마을회관까지 일단 길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기와 수도, 통신은 여전히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길어지는 고립에 마을에 갇히다시피 한 주민들 불편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하고 핸드폰이 안 돼요. 전기가 안 들어와 지금. 일단 암흑속 안에 저렇게 사니까 죽을 것 같아 진짜. 마을에 제일 급한 게 수도 전기. 먹고 싸고 하는 것이 일방생활인데 그리고 이 동네는 나름대로 업을 하고 있는데요. 비 때문에 외부와 단절됐던 건 경비 양평군 주민들도 마찬가지. 대부분 지역에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작업은 끝났지만 여전히 수도 등이 복구되지 않아 불편이 큽니다. 통신은 복구를 한다고 했었고 전신주가 쓰러져서 근데 수도는 지금 안 돼요. 다 쓸려나가고 그런 건 아직 아예 손을 못 건드리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 양평군청은 이제 겨우 급한 불만 껐을 뿐이라면서 이후 필요한 복구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주까지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주민들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 이후 잠시 소강 상태에서 드러난 서울 곳곳의 모습은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복구 작업에 돌입했지만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높다란 축대가 버텨내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래에 있던 검은 승용차도 그대로 덮쳐버렸습니다. 작업자 여러 명이 달라붙어 벽에 철근을 덧대고 흙을 퍼내보지만 무너지기 전 모습을 되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오다가 축대가 무너지면서 제가 한 5분 안에 나오지 않았으면 지금 저 차 안에 갇혀있을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기 지금 백오동 주민인데요. 현재로서 월요일부터 전기, 수도 다 끊기고. 아파트 내부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비 때문에 전기와 물이 끊긴 상황이라 에어컨은 무용지물이 됐고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도 상하기 직전입니다. 주민들은 구청에서 나눠주는 생수로 간신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집에서 단수가 됐다는 얘기는 화장실에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 바깥에 나와 있는 상황이 가장 불편하죠. 아파트에 물과 전기가 겨우 다시 공급됐지만
무너진 축대 복구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의 구룡마을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윗집에서 떠밀려 내려온 가전제품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 보면 장판은 이미 뜯어져 나갔고 가구들도 축축합니다. 뭐가 덩어리가 축축해서 일어나니까 벌써 차단기가 그냥 딱 떨어지는 거야. 옆집 권사님은 벌써 자기네 집에서 기어 나오다가. 주민들은 직접 삽을 들어 집 앞에 쌓인 진흙을 퍼내고 깨끗한 물을 받아 바닥을 청소해보지만 비가 오기 전 집의 모습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이 들어차면서 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 안은 진흙 범벅이 되었습니다. 결국 주민 89명은 인근 중학교에 마련된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고 나머지 주민들은 구호용품을 지원받아 생활하는 실정입니다. 가구는 다 물에 잠기고 좀 이제 높이 해놓은 거는 이제 그나마 그 생존 상태 그대로 있다는 보면 되는 것이죠. 빨리 이제 주민들의 이주 대책안에 대해서 복귀하는 그런 생활 대책을 좀 마련해 줬으면은. 문제는 또 다른 비예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 일상 회복을 위한 기본적인 복구를 기대해보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집중 피해를 입은 수도권 지역 수해 복구 작업에 육군 장병들도 나섰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 등 장병 1,330여 명이 투입됐는데 수도권 지역 군부대가 대규모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선 건 우면산 사태 이후 11년 만입니다. 보도에 한현희 기자입니다. 군 장병들이 힘을 모아 침수된 가구를 옮깁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생긴 수도권 지역 피해 복구 지원 활동에 나선 겁니다. 물에 밀린 가구로 출입구까지 막혀 막막하기만 했던 복구 작업. 저 짝방에는 아예 문 열지 못해요. 지금 사람 들어가지 못해요. 가구가 싹 막아가지고. 지금 못 빼지요. 제가 못해요 지금. 군 장병들은 직접 창문을 뜯어내고 쉴 새 없이 집기류를 정리하며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수도권 지역 복구 작업에는 특수전 사령부와 수도방위 사령부 등 9개 부대 장병 1,3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서울 관악구와 서초구 등 수해 현장 9곳에서 대민 지원 활동을 했는데 수도권 지역 군부대가 서울 지역 수해 복구를 위해 이렇게 대규모 대민 지원에 나선 건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후 11년 만입니다. 저희는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오늘 조금이나마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대민 지원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군부대 내 배수로 등 취약시설 역시 철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가장 컸던 곳은 반지하로 상징되는 주거 취약 지역입니다. 신림동에 살던 일가족 3명과 동작구 상도동에서 사망한 여성 모두 반지하 주택에 거주했는데요. 영화 기생충으로 반지하에 대한 관심이 커졌을 때 정부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지나가기도 힘든 골목에 도로보다 한참 낮은 주택들. 잔뜩 쌓인 쓰레기와 젖어버린 물건들이 밤사이 악몽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시간당 13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밤, 이곳 반지하방에 살던 50대 여성은 참변을 당했습니다. 빗물이 들어차기 시작했을 무렵 이 여성은 바로 옆집에 사는 가족과 함께 무사히 집을 빠져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를 구하러 다시 집에 들어갔다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얼마나 착한데. 괜찮았어, 사람은. 근데 아깝게 죽었지. 10년 넘게 반지하 방에 살았던 여성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40대 자매와 13살 딸도 갑자기 들어찬 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자매 중에 언니는 다운증후군 장애인이었고 가장 역할을 하던 동생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 건물에선 마찬가지로 반지하 방에 살던 한 남성이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일도 있었습니다. 집 전체가 물에 잠겼지만 천장을 뚫어 숨구멍을 만든 덕분에 극적으로 구조될 수 있었다는 게 목격자들의 설명입니다. 119 와가지고 저 창문을 다 떼내고 물 있는 사이에 나와서 꺼냈다니까 한 2시간 걸렸을 거예요. 통계청에 따르면 재작년 기준으로 지하나 반지하엔 32만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반지하 방은 지상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서 저소득층이 모여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아버지가 상위 상급이에요. 그런데 아래를 못 쓰니까
그러니까 막 절로 끌어낸 거야. 진짜 끌어내듯이. 그래서 살았지. 간신히 목숨을 구해도 이들에겐 재난 이후가 더 막막합니다. 겨우 마련한 집이나 모은 재산이 통째로 날아가서 당장 생계가 걱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특별히 이제 반지하나 주거 취약계층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좀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3년 전 영화 기생충이 세계의 주목을 받은 뒤에 국토교통부는 반지하 가구 주거의 질을 올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정부의 대책 마련이 기약 없이 미루어졌고 그 사이 수해는 이들을 휩쓸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한강 홍수 조절의 최후 보루인 소양강댐이 수문을 개방했습니다. 소양강댐은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홍수기 제한 수위인 190.3m에 근접한 189m에 이르자 댐 수문을 차례로 열어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방류 계획은 초당 600톤의 물을 내려보내기 시작해 기상 상황에 따라 최대 초당 2,500톤까지 방류할 예정입니다. 댐 수문 개방은 오는 19일 오후 4시까지 이뤄질 예정이며 강우 상황에 따라 기간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양강댐이 수문을 연 것은 2020년 8월 5일부터 16일까지 수문을 연 이후 2년 만입니다. 소양강댐이 문을 열면 하류인 의암, 청평, 팔당댐도 방류량을 늘려야 하고 한강 수위 역시 올라가게 돼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에 2번 이상 감염된 재감염 사례는 17세 이하와 미접종자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재감염 추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 17세 이하의 비율이 49.2%로 집계돼 전체 누적 확진자 가운데 17세 이하 비율인 23.1%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감염 추정 사례 중 백신 미접종자의 비율은 50%가량으로 7월 기준 백신 미접종자 비율인 12%보다 현저히 많았습니다. 방대본은 재감염 발생 위험은 백신 미접종자와 비교해 2차 접종자의 경우 48%, 3차 접종 완료자는 74% 낮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감염 횟수와 관계없이 3차 접종 완료자는 감염 후 사망 진행 위험이 95% 이상 낮았고 재감염돼도 접종 횟수가 증가할수록 사망 진행 위험도는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재감염 사례에서 처음 감염된 뒤 다시 확진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근 2달 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발생한 재감염 추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초 감염 이후 재감염까지 걸린 기간이 약 5개월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6월까지 추산된 재감염 소요 기간인 7개월보다 2달가량 빨라진 겁니다. 방대본은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인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최초 감염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앞으로 2-3달 동안 재감염 추정 사례가 계속 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원숭이 도창에 효과가 있는 3세대 도창 백신 만회분이 국내로 도입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바바리안 노르딕이 생산한 도창 백신 5,000명분이 인천공항을 통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원숭이 도창용으로 승인된 해당 백신은 기존 백신보다 부작용 위험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와 확진자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에 4주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활한 접종을 위해서 17개 시도별 접종 보건소를 한 곳씩 지정해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하수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긴급히 어린이 백신 접종을 결정했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은 올해 2월부터 7월 런던 하수 19개 샘플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116차례 발견했다며 런던의 만 1세에서 9세 어린이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2003년 소아마비 퇴치를 선포했으며 런던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나온 것은 1984년 이후 약 40년 만에 처음인데 이번 조치에 따라 이미 예정된 접종을 모두 마친 어린이들도 추가 접종을 하게 됩니다. 소아마비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대체로 아무 증상 없이 지나가지만 일부는 독감처럼 고열과 근육통 등을 앓게 되며 팔다리가 마비되는 후유증도 낮은 확률로 발생합니다.
애초 이번 주 중으로 예상됐던 코로나 재유행 정점 시기가 휴가철 이동량 증가와 폭우 등의 영향으로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유행 상황과 전망,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신규 확진자가 13만 7천여 명으로 전날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문제는 사망자가 59명이 나왔거든요. 5월 12일 이후 석 달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위중증 환자도 16명이 늘었는데 현재 상황 진단부터 해주시죠. 네, 지금 상황은 계속해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렇게 환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한 게 한 2주 전부터인데요. 이때 그 감염됐던 분들 중에 중증으로 진행하는 환자들이 지난주 말 그리고 이번 주에 보이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 중증으로 진행하는 데는 적어도 5일에서 7일, 길게는 14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중증으로 진행하고 여기에 이어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주 전부터 본격적으로 확진자가 10만 명대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부터 60대 이상의 고령층 감염자가 20%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중환자 그리고 사망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아마 이런 추세는 유행의 정점을 지난 이후에도 한 2, 3주 정도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2주 전에 증가한 확진자에 대한 위중증 환자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교수님은 재유행 정점을 언제로 보십니까? 유행이 시작된 시점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유행 예측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감염이 되어도 그래서 증상이나 징후가 나타나도 확진 검사를 받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초기 예측일 때 빠르면 8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 정도가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은 이 8월 셋째 주, 넷째 주를 지나면서 정점 구간을 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말경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최근 코로나19 재감염 사례를 살펴보니까 그 처음 감염된 뒤에 다시 확진될 때까지의 그 걸리는 시간이 지난 6월까지의 그 집계 결과보다는 이제 2달 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어떤 요인으로 봐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그 재감염 사례를 이제 쉽게 보기 시작한 시기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 시기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2, 3, 4월 달에 그 오미크론 BA1, 2에 의한 감염이 크게 발생을 하면서 한 1,700만 명 정도가 감염된 이후부터 재감염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때부터를 측정을 해보면 실제로 이 재감염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BA5가 BA1이나 2에 감염된 경우에도 이 면역을 회피해서 감염될 확률이 한 35% 정도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면역 회피 능력이 우수한 그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이 유행하면서 좀 더 면역력이 더 떨어지기 전에 이런 그 돌파 감염을, 그러니까 재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국민 절반 정도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이다 보니까 어차피 걸릴 거 지금 걸려서 빨리 치료받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생각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재감염이 됐을 때 처음 감염보다 덜 아프거나 또는 아주 가볍게 지나간다라는 그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재감염됐을 때 좀 더 그 입원할 확률이 높아지거나 중환자로 진행할 확률이 높다라는 그 미국의 그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일수록 재감염을 오히려 더 막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용화된 백신이 그 우한 창궐 당시에 초기 바이러스를 겨냥해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지금 맞아도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한에서 처음 생긴 바이러스를 바탕으로 이 백신이 제작이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유행하는 그 바이러스의 변이가 거듭될수록 실제로 감염을 아예 예방하는 효과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델타 변이가 유행한 이후부터는 실제로 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아예 걸리지 않게 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졌고요. 지금 현재 백신을 우리가 접종하는 목적은 중환자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접종 대상으로 되어 있는 50대 이상, 특히 이제 60대 이상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여전히 4차 접종을 했을 때 중환자로 진행할 가능성이 뭐 3배 이상 낮고 또 사망률도 2배 이상 줄여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유행 기간 중에 4차 접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꼭 접종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어쨌든 지금 맞는 백신은 델타 변이 그런 백신이지만 또 오미크론 백신이 나오면 그때는 또 맞아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마지막으로 개발된 백신이 모더나에서 만든 이가 백신인데요. 이게 이제 우한 바이러스하고 지난 2, 3월에 유행했던 BA1에 대한 바이러스 2가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백신입니다. 근데 문제는 양산 체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는 아무래도 10월 이후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유행의 정점은 지나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유행 상황을 보고 다음 유행에 대비해서 접종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북한이 코로나 방역에서 승리했다고 최근에 주장을 했는데요. 백신을 한 차례도 접종하지 않았는데도 코로나19를 극복한 것은 기적이라면서 자화자찬했습니다. 자, 이런 주장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단은 북한은 그 코로나19를 확진하는 진단 체계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혈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열이 나면 이제 의심하는 그런 상황을 썼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실제로 뭐 큰 유행이 지나서 이런 열이 나거나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실제로 이제 방역의 승리라든지 어떤 성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일반적으로 저개발국이 겪는 그런 과정을 그냥 거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요즘 또 코로나19는 물론 폭우로 수인성 감염병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언제나 최우선은 개인 방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종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주에 값싼 술을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식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가짜 양주뿐 아니라 가짜 기름이나 벌꿀 등에도 적용되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이 앱 형태로 개발된다면 실생활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당국이 적발한 가짜 술 제조 현장입니다. 비싼 양주병에 값싼 술 등 불순물을 담아 라벨을 붙이고 열을 가했더니 감쪽같습니다. 이 같은 가짜 양주를 유통하는 범죄는 매년 나오고 있지만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연세대와 싱가포르 국립대 공동연구진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액체를 흔들 때 생기는 기포에 주목했습니다. 액체에 다른 액체가 조금만 섞여도 액체 고유의 점도, 밀도, 표면 장력이 변해 기포의 특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점도가 높은 꿀은 기포가 느리게 움직이지만 점도가 낮은 술은 기포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양주를 뒤집어 병 내부에 생긴 기포를 촬영하고 프로그램에 넣었더니 진품이라고 뜹니다. 인공지능이 진품 양주 기포의 가로 세로 비율과 지름, 속도를 여러 건 학습해 얼마나 일치하는지 분석한 겁니다. 양주 원액을 덜어내고 물을 섞어 가짜 양주를 만들고 기포를 촬영했더니 위조라고 나타납니다. 물론 10% 정도부터 저희 시스템이 이것을 가품이다라고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30% 정도 섞었을 때부터는 보통 한 90에서 95% 정도의 정확성을 나타냈습니다. 연구팀은 비싼 올리브유에 땅콩 기름이나 옥수수 기름을 섞거나 벌꿀에 저렴한 시럽을 섞은 경우에도 높은 정확도로 위조 여부를 판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이 스마트폰 앱 형태로 개발되면 다양한 위조 액체를 구별할 수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새콤달콤한 딸기는 겨울이 제철이긴 하지만 기온이 낮은 고지대에서는 여름에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여름에 수확할 수 있는 국산 딸기 품종을 개발했는데 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해발 500m가 넘는 고지대의 파프리카 재배단지.
이 지역에서는 20여 년 전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냉지 파프리카를 재배해 일본에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엔화 약세에다 유류비 증가로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엔저 현상하고 예를 들어서 수출하고 국내 또 생산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농가 경영이 어려워서 두 사람밖에 지금 없는 여건입니다. 이 때문에 파프리카 대신 여름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농가도 올해부터 파프리카를 재배하던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산 품종인 미하 딸기를 재배하는데 외국의 여름 딸기 품종보다 생산량이 2배 이상 많고 과실이 단단해 유통도 편리합니다. 파프리카를 재배할 때보다 수익이 40% 정도 더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열비가 일단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익성이 더 낮다고 보고 여름 딸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수익은 더 많다고 봅니다. 파프리카보다. 현재 경남 합천과 강원도 평창, 전북 무주 등 고지대에서 생산한 여름 딸기는 계약 재배를 통해 전량 제과업체로 판매됩니다. 제과점이라든지 디저트 카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딸기 가격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여름 딸기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딸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고소득 작목으로서 농촌진흥청은 오는 9월과 10월에 여름 딸기를 동남아로 수출하는 등 해외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올가을에 심을 쌀보리 품종으로 재배 안정성과 생산성이 높은 누리차를 추천했습니다. 누리차는 일반적인 흰찰과 겉모양과 품질은 비슷하지만 흰찰보다 추위와 병에 강하고 생산성이 높은 게 장점으로 농진청이 흰찰을 대체하기 위한 품종으로 개발했습니다. 누리차의 종자는 국립종자원이 분양하고 있고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중 양국이 미세먼지 대응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합동 공개했습니다. 한중 양국이 공개한 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와 대응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8마이크로그램으로 2015년 전국 단위 관측 시작 이후 30% 이상 개선됐습니다.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도 183일로 관측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 역시 지난해 석탄 사용 감축과 친환경 차량 증가 등으로 지급 이상 도시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 대비 9.1%, 2015년에 대비해서는 3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국은 앞으로도 대기 환경 분야 협력을 이어갈 예정인데 한국은 2020년 대비 2024년 초미세먼지 농도를 16% 추가 감축하고 중국도 2020년 대비 2025년 농도를 10% 추가 감축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약품 관련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혁신 제품 등장을 지원하는 100가지 혁신 과제를 추진합니다. 식약처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추진을 위해 마련된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서 오늘 13일이 택배 없는 날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CJ 대한통운과 한진, 롯데 글로벌 로지스, 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사가 13일부터 광복절인 월요일까지 배송을 하지 않게 돼 12일 접수한 택배는 16일 이후부터 배송됩니다. 또 GS25와 CO 등 택배사를 이용하는 편의점 택배도 일부 중단되고 우체국 택배는 12일과 16일에 신선식품 접수를 중단합니다. 다만 자체 배송망을 이용하는 쿠팡과 SSC닷컴은 평소대로 택배가 이루어집니다. 두 달 연속 6%대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가 집중호우까지 겹치며 24년 만에 연간 5%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가가 9월에서 10월쯤 정점을 찍고 둔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정부는 농작물 침수 피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채소류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기상 악재까지 겹친 겁니다. 이미 6%대로 치솟은 고물가에
가족 밥상을 차리는 주부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야채도 많이 먹고 해야 아이들한테 더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쉽게 살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아이들 건강에 많이 걱정이 되죠. 지난달 농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8.5%나 올랐습니다. 특히 배추가 72.7%, 오이와 상추, 시금치도 60에서 70% 상승했습니다. 비상이 걸린 올해 소비자 물가는 24년 만에 연간 5%대를 웃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월에서 7월까지 이미 4.9%나 올라 8월 이후 물가가 전월과 같거나 떨어지지 않는 이상 올해 물가 상승률은 5%를 넘을 전망입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이 5%를 넘는 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친 2008년 물가 상승률은 4.7%였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을 5.1%로 예측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9월에서 10월쯤 물가가 정점을 찍고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안팎으로 떨어지고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이 재개되면서 7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전월보다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면서 민간 경제 활력 제고 노력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른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는 가운데 10월부터 전기요금이 추가로 오르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도 여전히 커 연말까지 고물가 행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배추와 무, 돼지고기, 명태와 같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작년 추석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정부 비축 물량 방출과 긴급 수입 조치 등으로 성수품 공급 규모를 평시 대비 1.4배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65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투입하는데 1인당 사용 한도는 기존 10,000원에서 2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다시 시행할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추석 자금이 빠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2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고자 42조 6천억 원 상당의 대출과 보증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조 9천억 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전통시장 상인에겐 점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성수품 구매 자금을 지원해주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 상품권의 구매 한도는 최대 10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았지만 전달보다는 둔화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미 노동부는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년 같은 달보다 8.5%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40년 만에 최대폭이었던 전달 9.1%보다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달 대비로는 물가에 변동이 없어 인플레이션이 0%나 마찬가지라며 반겼습니다. I just want to say a number. 0. Today we received news that our economy had 0% inflation in the month of July. 0%.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시장 전문가 전망치보다도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하던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선 것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에너지는 32.9%, 휘발유는 44% 올라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ut it's far from done in our effort to bring inflation down, but we'r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So some good economic news today and some work ahead. 이번 발표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부담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다음 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부담에 짓눌렸던 투자자들은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조정 분위기를 보이던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7월 물가 지표가 발표되면서 1~2%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한때 5달러를 돌파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을 일으킨 미국 휘발유 가격이 5개월 만에 1갤런, 즉 3.78리터당 3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유가정보 업체인 OPIS에 따르면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99달러를 나타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에 기록한 고점인 갤런당 5.02달러에서 21% 하락한 것으로 미국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소비가 줄면서 휘발유 가격이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지난 6월 보건당국의 품목 허가를 받았죠. 이 백신은 현재 공장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는데 이르면 이달 말 공급될 예정입니다. 네, 생산 현장을 다녀온 이성규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은 국내 보건당국이 처음 승인한 국산 백신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백신이 L하우스라고 불리는 안동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 L하우스가 일단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SK그룹의 이 백신 제조 전문 기업이죠. 네. 이 회사는 앞서 SK케미칼에 속해 있다가 이제 분사가 된 회사인데 네. SK케미칼이 청주 공장이 있거든요. 네. 이 공장을 S하우스라고 부르고 네.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장은 안동에 있는데 이 안동 공장을 L하우스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S는 솔트, 소금이라는 의미고 L은 라이트, 빛이라는 의미라서 빛과 소금이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빛과 소금이다. 듣고 보니까 재미난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이오 위클리 코너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해주셨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 이게 어떤 백신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백신은 제조합 단백질 방식의 백신이죠. 이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바이러스의 그 특정 부위 항원, 즉 우리 몸의 인체 면역계가 인식하는 이 항원을 우리가 인공적으로 단백질 형태로 만들어서 인체에 주입하는 그런 방식의 백신을 말하는데 네. 이게 이제 그 단백질만 집어넣으면 이 면역 반응이 충분히 유도되지 않아서 이 면역 증강제라는 물질을 따로 함께 넣어주죠.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 항원 단백질은 이 미국의 워싱턴 대학의 이 항원 디자인 연구소의 도움을 받았고 네. 면역 증강제는 다국적 제약 기업이다 GSK의 면역 증강제인 AS03을 적용했습니다. 참고로 이미 상용 중인 백신 중에서 이 노바백스의 백신이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이랑 같은 제조합 단백질 방식의 백신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항원 단백질과 면역 증강제 총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됐다라는 그 간략한 설명인데요. 그런데 항원 단백질도 실제 바이러스와 아주 비슷하게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개략적인 형태가 이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둥그런 형태에다가 이렇게 돌개 단백질이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 이 항원 단백질은 이 바이러스의 돌기 단백질 부분을 말을 하는 건데 이 돌기 단백질 형태로만 인체 몸에 주입을 하면은 우리 몸에서 이 면역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랑 가장 비슷한 형태, 그러니까 가운데 이 둥그런 모양의 구조 단백질을 만들고 돌기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업셈블리를 해서 이 최대한 바이러스와 유사한 모양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넣어주면은 우리 몸의 면역계가 실제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처럼 인식을 해서 면역 반응이 좀 더 잘 일어나더라. 뭐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제 둥그런 형태를 만들어서 이 바이러스 같은 형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설명이고요. 관련해서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초셀에서 셀 자체 유전자 지인을 넣고 초셀에서 어떤 항원 물질을 분출을 합니다. 그 분출한 부분을 이제 저희가 컴포넌트 A라도 컬렉션을 하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 B라는 거는 이제 대장균을 리코비넌트 한 겁니다. 그래서 구조 단백질이 되는데, 그래서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셈블리라는 게 컴포넌트 A 항원과 컴포넌트 B의 구조 단백질을 결합을 시켜서
어떤 보면은 뭐 유사한 바이러스와 유사한 모양의 구조체를 별도로 좀 생성을 합니다. 근데 인터뷰에서도 말했듯이 뭐 컴포넌트 A, 컴포넌트 B가 나오잖아요. 이 컴포넌트 A가 구조 단백질, 컴포넌트 B가 이제 돌기 단백질. 그래서 컴포넌트 A를 만드는 공정이 따로 있고 이 B를 만드는 공정이 따로 있어서 각각 단백질을 만든 다음에 이걸 또 결합하는 공정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게 다 되면 이제 우리가 만든 백신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항원 단백질이 면역 반응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면역 증간제를 넣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물질은 GSK 제품을 사용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방식을 제조합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요거만 넣어가지고는 면역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면역 증강제라는 걸 함께 넣어주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면역 증강제는 몇 개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 GSK 거를 사용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제품을 보면은 이게 바이알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바이알이라는 건 우리가 병원에 가서 백신 주사를 맞을 때 이 주사기를 놓고 뽑는 거 조그만 이 병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바이알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이렇게 바이알 형태로 만든 이유도 면역 증강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뭐 어떤 이유인지 한번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후비온 같은 경우는 어즈먼트를 또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필 시린지는 약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어즈먼트를 갖다 추가할 수가 없죠. 약액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바이알류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어즈먼트를 집어넣고 이제 희석을 해가지고 바이알로 이제 일회용 주사기로 빼내는 그런 형태고요. 그 인터뷰에서 나온 그 프리필드 실린지라는 거는 이제 사전 충전용 주사기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뭐 백신이나 약을 미리 주사기에 넣어서 바로 이제 주사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제품을 말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다 이유가 있었군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이 회사의 백신이 지난 6월에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았는데 아직 일반 접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언제쯤부터 본격적인 접종이 이루어질까요? 일단 이 백신이 개발이 되면은 임상 3상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보건당국이 이제 품목 허가를 신청을 하잖아요. 근데 보건당국이 이제 그걸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주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대량 생산해도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회사는 이제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들어가는 거죠. 막 이제 지금 현재 그 공장에서는 이걸 막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일반에 이렇게 풀리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만든 거에 대해서 어떤 품질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 번 더 검증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걸 이제 국가 출하 승인 단계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 단계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회사는 다음 주쯤에 이 국가 출하를 승인할 예정인데 뭐 관련해서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허가는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생산을 하고 생산이 끝나면은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QC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QC 시험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 생물학적 제재이기 때문에 국가 검정을 신청을 합니다. 다음 주 중으로 이제 국가 출하를 승인을 신청을 하면 이제 국가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다시 이제 그 결과를 회사로 보내주면은 이제 회사에서도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본 이후에 이제 시중으로 공급할 계획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빠르면 뭐 이달 말쯤에 시중 유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이제 지금 유통되고 있는 백신은 보통 우한 초기 바이러스를 겨냥한 백신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백신도 우한 초기 바이러스를 겨냥한 건지 그렇다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뭐 BA5나 BA2.75에도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이 백신이 상용화 됐을 경우에 일반인들이 맞은다고 하면은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일 거예요. 지금 유행하는 BA4나 5에 이게 효과가 있나 없나? 근데 이 백신은 기본적으로 지금 유행하는 백신을 겨냥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한 초기 바이러스를 겨냥해서 만든 거라서 효과가 뭐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효과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그 임상 시험을 해보니까 추가적으로 부스터 샷으로 접종했을 때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면 추가 임상을 진행해 본 결과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중화항체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바이러스를 잡는 그 중화항체량이 2회 접종 직후보다는 25배 정도. 2회 접종 한 7개월 정도 지났을 시점보다는 한 7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뭐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결과를 나왔고 지금 이제 유행하고 있는 그 BA4나 5에 대한 이제 효과 있는지 없는지 추가적인 임상은 이제 앞으로 진행해서 알아볼 계획이다. 이게 이제 이 회사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현재 그 백신 공장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그 L하우스 이제 안동에 있는데 그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지금 이 회사가 이제 곧 이제 공급이 될 이 코로나19 백신은 제조합 단백질 플랫폼으로 만든 백신이잖아요. 근데 이 백신의 플랫폼을 보면은 이 제조합 단백질 말고도 mRNA 백신이 있고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백신이 있고 플랫폼이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백신에 대한 어떤 공장 설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제 뭐 이제 증축할 계획인데 예. 관련해서 한번 인터뷰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어떤 팬데믹이나 어떤 우리 기술 개발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캐파를 늘리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아까 말했던 신규 플랫폼 mRNA 상업 생산의 연구 시설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그걸 상업화할 수 있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은 아직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만약 이게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글로벌 백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남은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뭐 다양한 플랫폼을 보유한 백신 기업이 되는 게 그렇게 성장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그 제조합 단백질 백신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 제조합 단백질의 핵심이 항원 설계하고 면역 증강제인데, 이제 항원 설계는 그 미국 워싱턴 대학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 자립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 이 면역 증강제는 뭐 전 세계적으로 몇몇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이걸 독자 개발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면역 증강제도 앞으로는 좀 독자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자, 앞으로 일반 접종이 시작되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생활환경 유해 물질인 비스페놀 A의 만성 노출 시 기억력 저하와 같은 뇌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검증했습니다. 안전성 평가 연구소는 생쥐에 비스페놀 A를 만성 노출한 후 전기 생리학적 평가와 행동 시험을 진행한 결과 뇌 신경세포 간 연결 부위인 시냅스 형성의 핵심 단백질 수가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비스페놀 A의 만성 노출 시 시냅스 구성 단백질이 감소하고 그 결과 시냅스 형성 장애와 기능 저하를 유발해 기억 능력 등 인지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스페놀 A는 휴대폰 케이스, 식품의 용기와 포장재, 영수증 등 주변 생활 환경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화학 물질로 인체 노출 시 내분기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란시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적 위성인 우리별 1호 발사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카이스트 대전 본원에서 열렸습니다. 카이스트는 지난 1989년 인공위성연구소를 출범시켰으며 연구소 설립 3년 만인 1992년 우리별 1호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우리별 위성 시리즈 3회, 과학기술 위성 시리즈 5회, 차세대 소형위성 1호 등 소형위성 10기를 개발해 발사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별 1호 30주년을 축하한다며 앞으로 위성 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제12회 국제과학관 심포지엄 학술대회 논문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논문 신청 자격은 과학관에 관심 있는 성인이며 주제는 과학관에 관련된 다양한 이론과 사례로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국제과학관 심포지엄 학술대회는 과학관 분야의 다양한 연구와 실천적 사례의 발굴과 확산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항약 처방 보종 입기땅과 면역 항암제를 동시에 투여하면 항암 효과가 높아진다는 점을 동물 실험에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의학연구원은 보종 입기탕과 면역 항암제 병용 투여는 면역 억제 세포를 억제하고 면역 T세포를 증식시키며 활성화해 결과적으로 면역 항암제 효과를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종 입기탕은 피로 권태와 허약 체질 개선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한약 처방이며 면역 항암제는 인체 내 면역 반응을 활성화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의 항암제입니다. 북한강 소양강 댐이 2년 만에 수문을 개방해 초당 최대 2,500톤을 방류합니다.
네, 일단 19일까지 방류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소양강댐 하류 북한간 지역은 방류로 수위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서 뜻하지 않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